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며 생각하며의 이인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사회의 큰 어르신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역사학자이시고 문필가이시고 또 사회 정치의 철학자이시고 정치평론가이신 김동길 박사님이십니다. 김 박사님의 살아오신 90평생 얘기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 얘기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글 쓰시는 걸 보면 사랑을 많이 강조하세요. 인생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이제 살아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 뭐 돈이 소중하다 틀림없죠. 명예가 필요하다. 그것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놓고 제일 소중한 건 사랑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보통 철학적으로는 뭐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박사님이 주장하신 건 역시 뭐 다 앞에서죠. 왜 인류의 역사가 굴러가려면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게 좀 더 아름답게 돼야 사회가 아름다워지죠. 그렇지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게 인간이죠. 그래 어떤 어려운 고비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산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사랑의 전도사입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한평생을 살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이제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뭔가 하니 인생의 주제가 뭐냐.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됐죠.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인내고 친절이고 예. 카인드고 또 시기하지 않고 뭐 그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네. 말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거지. 받는 걸 기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도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만 애쓰질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그거 하나를 발견하고 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라는 걸 공부해서 인류의 역사의 주제는 뭐냐? 그건 자유다. 인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고 역사의 뜻은 어디 있는가? 자유를 찾는 데 있다. 네. 그렇게 아주 딱 명확하게 해놓고 살죠. 요즘도 글을 쓰시는데 그 자유의 파수꾼 매일 쓰시죠? 그건 매일 아침 새벽에 쓰시는 겁니까? 새벽에 씁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쓰십니까? 뭐 한 4시쯤에 일어나니까 노인이 네. 5시쯤에는 뭐 쓰기 시작해서 한 6시에는 다 써놔요 매일.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근데 그 주제는 매일 매일 달라지죠. 그 주무시다 생각하네. 예. 그래서 그것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인원 선생처럼 매일 보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에만 있지 않고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고요. 아마 쓸 수 있는 날까지는 쓸 겁니다. 매일. 그 글에 생과 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네. 네. 생사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문제고 또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럼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또 인생의 긴 과정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죽음을 뭐 두려워하고 이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새 만든 말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 고생만 하다 봄, 여름, 가을이 덧없이 가고 눈내리는 어느 날 늙고 병들어 왔던 곳 찾아서 되돌아가네. 그게 인생이다. 칼라일의 시 늘 좋아하시는 그 구절로 칼라일도 이제 오늘 그런 제목으로 시를 쓰면서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그대 생각하여라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영원으로부터 이 새날은 탄생하여 밤이 되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느니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느나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백세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세 시대라는 게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게 고난입니까? 우리 집안에는요, 네. 뭐 80세를 산 사람도 없어요. 다 그저 70대. 근데 내가 유독 오직 하나. 어른들은 뭐 70에 다 끝났지만은 나는 90에 왔어요. 우리 나이로. 그 90까지 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러면 뭐 100세 시대가 온다 또는 120세는 산답니다. 뭐 그런 말이 모르고 하는 소리지 90까지 살기도 힘들어요. 왜? 옛날 같지가 않거든. 네. 네. 왜 그런가 하니, 자, 한 30년쯤 전에 이론 선생하고 KBS에 방송도 하고 네. 그럴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건강이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층계도 몇 개씩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오고 그런 게 다 불가능해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결국은 노인으로 산다는 건 힘드는 건데 또 100세 넘은 분들이 들어있죠. 있죠. 내가 아는 분도 뭐 김병기 화백이나 102세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분들이 몇 분 있고는 다 100세 노인이 집에 누워 계셔요. 그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100세가 죽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 내가 후배들에게 야 90까지 살기도 힘든데 또 100세 그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 영원과 이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인생은 노후가 비참한 겁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시는 거와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죠. 아니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많이 발전이 됐죠. 예. 젊어서 뭐 힘이 넘치던 때, 예. 하여간 한 30년 전도 괜찮았어요. 이 나이가 80지나 90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찬바람 쐬니까 목도 잠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허약해졌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뭐 옛날에야 머리도 까맣고 또 그 까만 머리에 숱도 많고 또 숱이 많은 머리에 자연적 웨이브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그저 어느덧 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나기 시작하더니 고려 말의 선비 우탁이 탄식한 대로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어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문 줄 알고 지름길 오더라.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참 기억력이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절대로 오래 사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그건 신의 뜻으로 장수, 단명,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는 사실이지만 또 링컨의 말대로 하루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겠냐? 살고 살되 영원 불멸, 그 링컨의 말대로 이모탈리티, 영원한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 그 왜 있겠어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지. 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이 그리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종교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종교가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뭐 확실해요. 뭐 먹고 자고 뭐 뛰어다니면 사니까 사람은. 그러나 인생의 고비고비에 다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고 또 젊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년도 있고 그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금 종교가 없다면 나 자신의 삶도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익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든가 근데 개인의 신앙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으면 말이야.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를 권하죠. 젊은이들한테 종교를 뭐 꼭 요 종교를 믿어라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다 훌륭한 종교들이 있지 않아요? 또 종교가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종교의 근본도요. 뭐 공자님이 인을 얘기했다. 그거 사랑인 거고 부처님이 자비를 얘기했다. 그것도 사랑인 거고 그건 예수의 사랑이나 사랑의 본질은 같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도시를 보면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뭐 이젠 절도 많고 종교가 범람하는데 왠지 그 삭막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네. 옛날엔 그 뭐 예를 들면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가 또는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께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말씀 그래. 듣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시대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것 전부가 아니고 종교는 지금도 살아서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종교로 기울어지고 더 진리를 알려고 탐구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너무 이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사모하고 숙모하고 흠모하던 스승들이 이 시대에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이 시대다웁게 그렇게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에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의 지혜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의 지혜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종교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선진국은 아니지 않나 그래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러면 종교가 재구시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교회, 뭐 우리 뭐 절이니 뭐 명륜당이니 얘기할 거 없지만 우리가 아는 교회 그럴 때 교회가 정말 우리 사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소금, 빛, 그 역할을 다 하느냐? 안 한단 말이야.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은 뭐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위해서 그런 전도자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게 이 시대의 약점이에요.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정말 종교가 제대로 없는 일본만도 못해요. 뭐 서구 사회에는 별소리 다 해도 그래도 그런
일정한 종교 때문에 생긴 질서가 있어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두루뭉술처럼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교인을 많이 가진 교회가 세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령 예를 하나 들면 무슨 교라고는 안 하겠지만 교인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끝나서 버스 타러 가요. 그 버스 타는 데 가서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치고 밀어당기고 이런 걸 보면서 말이야. 저 기도는 왜 하는가? 찬송은 왜 부르는가?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일반적인 교양, 도덕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돼야 종교도 제구실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철학이 있다는 건요, 가치관이 있는 거죠. 우선 가치관에는 쉬운 말로 하면 무엇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이 무엇이고 그 가치관의 체계라는 거, 그걸 가지고 있어야 철학이 결국은 도덕의 바탕이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철학이 있으니까. 생각하면은 도덕이 무너지면요, 인간 사회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 그게 다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부 사이, 사제 사이. 그런데 그런 관계가 흔들리면은 그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도 철학이 없이 정치를 한단 말이야. 뭐 편리한 게 뭐냐, 내가 성공하는 길은 뭐냐,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철학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냐, 또 논리, 윤리에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시대가 아주 어려운 거죠. 네. 그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실 평등은요, 반대 사상인데. 그게 그 영어 표현에 incompat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내세운 혁명의 가치가 첫째 자유, 둘째 평등, 세 번째 박애, 그런 정신을 내세웠는데, 그런 혁명을 일으킨 천재들이 생각할 때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 동지에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평등, 자유, 그 동시에 있냐.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뭘 위해서 있는가 하니 자유의 고지를 점령했다. 그 부르주아의 혁명이 성공해서 시민사회가 됐다. 그럼 평등한 사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유의 고지를 점령했으면은 평등을 향해서 가는 노력, 그게 뭐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뭐 공산주의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상들이 다 올바르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회도 우리는 툭하면 진보도 얘기하고 툭하면 보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 자유의 고지를 확실하게 점령했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그것은 서구 사회들이 노력을 해서 피를 흘려서 자유를 확보했어요. 그 자유를 확보하니까 거기서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니 평등 없이는 자유가 가치가 없다.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자. 자유는 흔들지 말고.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의 조상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조지 바나드 쇼나 시드니 웨브나 이런 사람들이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뭐라고 조건을 다는 거 아니. 절대로 마르크스식의 계급 투쟁은 용납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를 하고 그게 노동당의 전신이 됐으니까 영국 노동당에 그 당은 계급 투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좀 더 평등을 향해 가야 된다. 분배 공정을 기해야 된다. 뭐 이런 방면으로 가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와 또는 자유주의자들의 일부가 개인의 개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지금 가끔은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럼.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늘 자리를 보면서 다리를 뻗으라고 조금 다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민주사회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내 주장에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틀림이 없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잡고 나가는 시대는 괴로워요. 그게 뭐 스페인의 프랑코고 그런 사람이 뭐 히틀러도 또 마찬가지죠. 히틀러요. 네. 그런 사람이 스탈린이요. 그런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서로 이해하려면 나도 부족한 게 있다. 이 장단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할 생각은 없고 내 주장대로만 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는 거 아닌가. 사회학적 질문 같습니다만은 옳음과 좋음, 김 박사님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옳음과 좋음 그러니까 지금 CNN에 아만포라는 여성이 오래 현지에서 활약하는 언론인 아니에요. 네. 그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는 어떤 일을 보도하고 그럴 때 어느 것이 유스풀하나 쓸모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truthful, 진리, 진실에 가까운가 그걸 생각한다. 그 말이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 있어야죠. 어느 한쪽은 없고 옳기만 하고 선량하지 못한 거 그거 괴로워요. 옳기만 한 거. 또 옳은 건 없고 좋기만 하다. 그것도 또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둘이 다 쌍벽이 돼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시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 민주국가에서 그 사회적 이익 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건지, 심지어는 사회적 이익 집단의 주장을 국가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사.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노조의 필요성을 주장하죠. 노조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노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노조가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현실의 기업이 해나갈 수 없는 주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형편을 보면 1시간에 10,000원 기본 노임이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도 별로 없어요. 에? 그러니까 굉장한 액수거든요. 10,000원씩. 그러면 커피숍 하는 사람은 다 고만둬야 되거든. 도저히 그 노임을 주고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또 뭐 그래도 무슨 노조 편에 드는 서서 얘기한다 하는 사람이 재벌은 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집이냐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저 뭐 증세를 해도 그렇게 가진 사람에게 왕창 때려서 저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집안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딸에게 그걸 물려줄 수가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3대가 가면은
다 평준화가던데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네. 근데 그걸 우리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역시 적당하게 세금도 받고, 저 대기업도 적당하게 살려두고 그러고 일을 해야지. 그냥 해체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말이야. 그런 세력이 또 인기가 있어요. 박수도 받고 말이야. 그러면 뒤가 어떻게 되냐 생각 안 해. 지도자라는 게 그냥 입만 벌리면은 재벌은 해체해야 돼. 그럼 또 박수하는 놈이 있어요. 박수.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거둘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거기에 정부 사이드와 뭐 서로 해먹는 일이 없고 그대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요. 재벌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 전부 도둑놈이다. 그런 면이 있죠. 거기에는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벌이 무슨 상속할 때 그걸 떼어먹게 어떻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지. 뭐 고집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요. 반드시 뭐 대기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이 말이에요. 노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뭐 우리부터라도 노조가 뭘 한다. 도와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뭐 지금 최저임금 얼마 뭐 이런 것만 들고 나오고 그걸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재벌은 해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 살아야 되는데 재벌을 해체하고 뒤에는 어떡하지?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억압에서 풀려난 지 72년째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웬일인지 세계에서 우리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도 아니고 아무 책임도 없는데 이 땅이 분단된 지 72년이 된 채로 지금 점점 더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로 어떡하죠?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실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요. 왜 70몇 년이 될 때까지 이만한 문화민족이 통일도 못했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뭐 심지어 월남도 하고 뭐 또 동서독이 통일한 건 세계적인 일이지만 근데 왜 우리만 못하고 있냐. 근데 그건요. 크게는 한국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2차 대전에 뭐 소련이라든가 2차 대전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전후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할 때 우리를 분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정은 있지만 뭐 38선이 무슨 뭐 깊이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정적으로 정해서 빨리 미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련이 빨리 전쟁에 참여해서 끝내야 되겠다. 전쟁을. 그런 걸로 하면서 그만큼 거준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되든지 이 극동으로 진출하고 싶으니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될 때 북에 있었지만 소련군이 평양에 진출하는 것도 봤고 또 소련군 등에 업혀서 김일성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또 30대 젊은 김일성이 평양 역전 광장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연하는 것도 들었고 그 역사의 현장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그 나이에 그때 해방이 되던 해 18이니까 이제 곧 19이 되고 뭐 20 되고 이러지만 그때 뭘 느끼는가 하니 우리 남쪽에 와보지 못했으니까 미군의 상황은 모르지만 소련군은 장기적으로 여기 있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느낌이 벌써 저 사람들은 빨리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소련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미국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련은 뭐 한데 우리도 나가자. 소련이 철군했잖아요. 북이 전쟁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떠난다. 준비 다 했어요. 그게 6.25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남쪽은 미군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소련이 다 철수했는데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한반도에 진주한 건 사실이다. 근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도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주한 미 대사가 무치오라는 사람이에요. 무치오가 신문에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미군도 철수하는데 그 사람보다 단서가 재밌어요.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철군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어요. 이주화 김삼룡하고 누구하고 바꾸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런 것도 하지만은 내용은 벌써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25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6.25를 그때 느낀 건 뭔가 하니 우리는 준비가 없으니까 그냥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다 했어요. 북에. 지금도 그 악몽을 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북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겠는가. 이렇게 또 오래 있으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뢰가 별로 없어요. 이런데 지금 북이 저 핵무기를 가지고 덤벼들면은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로구나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러나 두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분단을 해서 점령을 하고 휴전이 3년 후에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한국이 가진 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비무장지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갔다가 그 상하원 합동회의 석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내놓은 것이 우리 DMZ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주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니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거 와서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장해 온 것은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비무장지대 일대가 유엔에 맡겨서 유엔이 관리하게 하는 것밖에 한국 안보의 길이 없다. 지금 이 틈바구니에서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비무장지대를 가졌다는 것이 지금 세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게 내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그건 좀 허리가 짤룩한 데지요. 그게 한 250km 돼요. 그리고 남쪽이 관리하는 2km, 북쪽이 관리하는 2km. 그걸 다 합치면요. 그게 적어도 4km, 10리 아닙니까? 그게 250km를 하면은 우리 평수로 27,000평 있어요, 거기. 27,000평. 사람이요, 70년 가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위험해요,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동식물이 마음대로 자랐습니다. 예. 그리고 70년 지낸 그런 세계의 현장이 없어요. 한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한국이 세계적인 큰 공헌을 할 나라다. 단군이 말이야. 홍익인간
이렇게 내세우고 조선을 설립했다. 그럴 때 혹 인간이 뭐냐 말이야. 널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건 평화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유익을 못 줘요. 어느 쪽이 이기건. 그러니까 한반도의 삶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냐. 세계 평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거기에 이제 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거기에 그 지형을 다 연구하고 한국의 젊은 설계자들이요. 유엔 본부 건물도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게 채택될지는 모르겠어요. 부속 건물도 만들어놨어요. 설계를.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그런 발표를 하고 말이에요. 우린 당당하게, 우린 북이 어떻게 하건 그 비무장 시대는 유엔에게 기증하겠습니다. 유엔에 와서 관리하십시오. 또 우리 생각은 더 나아가서 미군 8군 기지가 있잖아요. 여기 커가지고 뭐 지금 국방부가 얼마 쓰고 전쟁 기념관 만들고 뭐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미군이 다 철수하면은 아파트 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아파트 지으려고들 다 노려보고 있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해방이 되고 곧 미군이 거기 용산에 주둔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내놓고 나갈 때는 없었지만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넓지 100만 평이 안 돼요. 채. 그냥 100만 평 가까운 땅이 거기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 거지 그 일본의 연병장이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그 역사적 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니 그 홍콩을 중국이 영국에 착원하듯이 빌려주듯이 99년 빌려주라. 그리고 그 이름도 우리가 뭐라고 지어달라고 하는가 하니 트루먼 시티라고 하라. 우리 트루먼의 신세를 졌다. 거기 미국이 마음대로 쓰라. 그걸.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 정치의 권력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나 앞으로요. 한국에 전쟁이 날 거다. 뭐 이제 미국도 바짝 뛰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걱정하는 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사는 한국인들이에요. 이제 이 한국은 날아간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런가 하니 이 감각으로 이 현실에서 한국에 살면서 느끼면요. 한국의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멀리 가 있으면 둔해져요. 그래서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지만 우리가 그 살아왔으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 전쟁 안 난다. 왜? 전쟁이 나면 핵전쟁밖에 없는데 핵전쟁 나면 우리도 죽지만 김정은과 그의 뭐 따르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미국만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국도 편하지 않다.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으냐?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자. 이제 좀 개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18살에 해방이 되셨는데 네. 그 18년 동안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려서는 아니, 어떤 생활을 일제시대가 하셨어요? 18년이죠. 네. 일제시대가. 네. 그 끝나고는 한 1, 2년 살았죠. 북에. 18세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됐으니까. 그 전에는 일본 시대였고 네. 그때도 그때는 문과는 모집을 안 했어요. 일본이. 초등학교 지금 그럼.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에 선생을 했어요. 내가.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주 어려서는 아주 어려서는 소학교 다니지. 네 소학교 다 태어나기는 맹산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맹산에서 나셨고 나와서 이제 학교에 다녔죠. 그러고는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 공부 잘하셨잖아요.
뭐 공부 잘하고 해서 보통 했지. 하여간 그저 좋은 학교에는 들어갔고.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평고 5년제인데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 평고 나오시, 네. 병고 나왔는데 5년제예요. 근데 일제가 말기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졸업시켜서 4년에 졸업했어요. 그때. 아, 네. 그래가고서 저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그 영유라는데 평안군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죠. 그때는 뭘 가르치셨어요? 그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뭐 뭐 과목 다 가르치죠. 다 가르쳤죠. 뭐안 음악부터 가르치고. 미술 뭐 다. 그럼. 근데 또 미술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 안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래 내가 가르친 학생이 3학년 담임인데 시골에. 근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 놈이 하나 있더라 우리 반에. 시골이니까. 학생인데. 학생이. 네. 18살짜리가. 근데 잘생겼었어요. 정희택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그 친구 아주 점잖고 괜찮았는데 벌써 장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때 뭐 일본이 패망했다. 일본 천황의 발표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귀로 말이야.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연합국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고개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나왔어요. 평양에 집이 있었으니까. 평양에 나와서 또 상소학교라는 데 잠시 취직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월남을 한 거지. 예. 월남을 해서. 그땐 가족이 다 나오셨는데. 다는 못 오고 네. 우선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내가 이제 원산으로 가서 원산에서 또 차 타고 제가 가서 초론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논두렁길을 따라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38선을 넘어서 그래서 그때 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북에 금강산에도 안 가셨죠? 안 갔지. 네. 예. 고향은 저만큼 있는데 뭐 금강산에 가서 못 보겠다고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연희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와서 그래서 그저 연희대학 근처에 이제 47년부터 살아요. 그거 지금까지 살아요, 그 집에. 네. 그런데 집은 이제 처음에 영단 주택이었는데 단층이에요. 그래 2층으로 올린 것도 한 50년 됐어요. 그 집에 한 집에 살아요. 이사 한 번도 가보죠. 할머니, 할아버지 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그 월남에서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미국 가서 또 공부하시고. 그런데 지금 회고해 볼 때 어려서의 생활이라든가 인생관은 어떠셨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담배도 안 배우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담배 피워도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 그거 좋은 것 같아.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건 아주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저 순수하게 자랐죠. 어려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인생에서 어느 나이 때 되니까 좀 인생도 깨닫고 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 말씀대로예요. 공자님이 12호의 지우학 15에 배우는 일의 뜻을 두었고 32입 나이 30에 내 입장이 뚜렷한 사람이 되었고 42% 나이 40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50이 지천명 50이 되니까 하늘의 뜻이 뭔지 알겠더라. 이 그 순서는 마찬가지예요. 60 회갑이 됐잖아요. 이 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사람이 됐다. 공자님이 우리 앞에 다 해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30에 내 의견은 뚜렷하게 됐죠. 뭘 하자. 그런 걸 벌써 30쯤 될 때. 근데 벌써
30대 때 그때는 홀에 담배 먹던 세월이라 내가 연세대학의 전임 강사가 된 게 1955년인데 28살이에요. 전임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연대 무슨 김병수 총장이나 그거 다 내 반에 있었어요. 첫 해 가르친 학생들이야. 의예과 그땐 의예과가 아니라 그래서 다 모집해가지고 그 이듬 애들이지 다 가고 싶은 대로 갔죠. 그래서 또 연희대학에 다니면서 백낙준 박사라든가 뒤에 모셨지만은 최연배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어른들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었으니까 다 한 시대에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김 박사님은 영시를 많이 외우고 네. 계신데 도대체 몇 수나 외우고 계십니까 아이고 지금도?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해방되고 다들 영어를 배운다고 그래서 네. 영문과에 들어갔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게 좋은 영시니까 암송하셔. 그러면 다른 아이들 안 해요. 난 순진하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러면 다 외우는 거야, 그냥. 그때 외운 거예요, 이게. 아, 예. 또 시조를 많이 외요. 뭐 수십, 뭐 아마 100수 가까이 외우죠. 왜 그렇게 많이 외우는가 하니 우리 누님이 이화여전을 다녔는데 방학 때 시조 찾기라는 게 100수를 적은 게 있어요. 두 틀이죠. 첫머리를 읽으면은 쭉 벌려놓고 딱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그 암기한 게 많아요. 근데 어려서 해서 쉽게 암기한 거예요,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윤선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이. 윤선도 좋아하죠. 네. 왜 좋아하느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쏜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게 우리의 가슴을 치잖아요.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말이야. 뷰티 이즈 트루스라고 헌 씨도 좋아하시는데. 그 김 박사님 그 정치에도 과제를 하셨는데 네. 강남에서 출마하셔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제가 알기로 한때는 대통령도 소망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정주영 회장이 당을 하나 하자. 정치가 썩으니까 사업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이가 사업에는 굉장한 실력을 보여준 분이니까 돈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할 거 없어요. 정치를 바로잡읍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 나보고 의형제가 되자고 그러더라고. 그때 의형제는 말로만 해도 되는데 문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이가. 그 벌써 자기 도장은 찍었어요. 의형제로서 앞으로 해나간다고. 그 나는 또 지장을 찍었지. 도장이 없어서. 그리고 의형제가 됐는데 그때 그 어른이 나보고 한 말씀은 그 대통령 후보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김 박사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 난 뭣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막상 국민당이 잘 되니까 그 어른한테 가서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 아니 김 교수가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 회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돌았어. 그래서 자기가 나가갔대. 그럼 내가 싸웁니까? 그걸로 끝난 거지. 정치에 정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짧은 연습이라고 할까 정치 경험에서 본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는요. 이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민주적으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국민의 수준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이 정치가 많이 나아졌지만은 고무신 나눠주고 당선되고 뭐 타월 나눠주고 뭐 봉투 주고 되고 그런 것의 유산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때도요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뭐 잘 아시지만은 이 정 회장이 2천억 정치 발전 기금을 그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마련해야 되거든. 안 해요. 나보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고 그랬으면 주변에서 정 회장이 나가시면 될 텐데 왜 김 교수가 나갑니까? 그럴 때 야 약속한 걸 어떻게
그분을 내보내야 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때부터 정치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린 학생한테 무슨 과제를 주면 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모레 어느 날까지 해오라. 그거 하고 말이야. 이건 하자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이가 나가는데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뭐 CNN의 조사 결과, CNN이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에 뭘 그렇게 조사를 하겠어요. 아주 정 회장이 아주 1위입니다. 이걸 저희 효재국민학교에서 마지막 유세하는 날까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틀림없다. 정 회장이요. 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요. 그걸 믿고 되는 줄 알았어요. 당원 모집을 1000만 명이나 했으니까 그렇게 그 생각해요. 1000만 명이 아무 소용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돈만 쓰지. 그 정치해 보신 결과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러이런 걸 갖춰야 되는 게 뭐 정치에서 그렇죠. 있습니다만 김 박사님은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첫째는요.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첫째 조건이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도 오래 보면 그건 실패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는 할 만한 인물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아, 그런 정치인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시대가 시대였고 정직하게 해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꿈이 다 실현을 못하니까 한번 해볼 만은 했는데 그래도 뭐 대통령 후보 연설도 하고 뭐 하면서 한바탕 하긴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목소리도 좋았거든.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나쁘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정직한 사람이 정치자자. 정직해야 되는데 그건 정직한 바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일보에 삼김 물러나라는 논평을 쓰셔서 한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네. 근데 두 분은 대통령을 하셨고 그래. JP만 못 하셨는데 그건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요. 본인들은 또 따르는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두 분이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두 분이. 왜 김종필 씨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뭐라고 비판할 것도 없지만은 왜 그런가 하니요. 김영삼 씨가 여당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들고 나올 야당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인물이 김대중 씨밖에 없어요. 그 일을 또 그때 그 일가 되게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회창 씨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이가 이회창 씨를 싫어해요. 그리고 좀 만나면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 이회창 씨한테는. 그래서 여당이니까 이회창 씨는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씨는 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의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도와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고 물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그게 성공한 대통령 같지만은 햇볕 정책은요 실패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돈 갖다 준 거 본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되니까 이제 자기는 물러나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 기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2억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2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거는 기업에서들 갖다 주고 했으니까 거기 계산에 안 들었지만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만일에 김정일이, 김정은의 아버지가 그 돈을 시드머니로 소위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보면 대한민국도 무관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지금 우리는 그 북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고생이 많잖아요. 세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 낸 거 걷어서 2억 달라고 준 거는 사실 아니냐 말이야. 김 박사님 일생을 보면 학교에 계신 시간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교육제도 초중고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이 교육제도는 틀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때가 제일 나은 거예요. 다 가고 싶은 대학에 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시험 보고 또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무슨 뭐 성적이 제일 좋으면 일률적으로 무슨 뭐하고 애들 고3 조카애를 내가 집에 두고 하나 봤는데 여자아이인데 고생을 그렇게 해요. 저 외고에 들어가서 다니는 3년 동안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매일 늦게 오고 말이에요. 그 자기 생활이 없어. 그러면 걔가 그 끝나고 지금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그때처럼 하느냐 안 해요. 그건 참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데 대학은요 총장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입학도 총장 권한이고 퇴학도 졸업도 총장 권한이에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 많아. 그리고요 학교에 등급을 이렇게 매기면 안 돼요. 그 담임 고3의 교사가 야 너 이 성적 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지 왜 이 대학을 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대내서 그거 가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오라고 그래 좀. 내가 저 무슨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것이요 교육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들이 자기 학교의 레이팅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대학에 많이 들어갔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환원해야 된다고 봐요. 다 총장이 맞는 교육, 대학 총장이. 그리고 총장이 말이야 전부 다 아니 그런 나쁜 사람만 총장입니까? 다 양심대로 하고 돈을 받고 뭐라고 하면 틀렸죠. 그러나 이제 얼마 가면요 학교에 기부 행위를 한 미국 같은 하버드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다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다 이 학교 나왔다. 그러면 크레딧을 주잖아요 거기. 또 무슨 학교에 뭐 기념관을 하나 지어줬다. 그러면 총장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뭐 그냥 대학 자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입학시험이. 입학시험은 총장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 권한에 있는 겁니다. 누굴 붙이건 말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시험을 보고 고생하지 않게 다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지금 이게 복잡하게 해가지고요. 고생을 그냥 바가지로 겪고 있는 게 오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취직 자리도 제일 많고 희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교육이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존심 이런 걸 살리는 거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뭐한 두 대학에 뭐 의과대학 아니면은 법과대학에 갑니다. 그 다 그리로 흡수되는 거예요. 걔들은. 이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자 고등학교를 했지만 신봉주 교장께서 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들을 학교에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 첼로를 세계적으로 하고 노래를 세계적으로 하고 이런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교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를 왜 문교부가, 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왜 거기 간섭을 왜 해요? 사무 보는 사람들인데 좀 더 도와주고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뭐 학생을 몇 명 더 붙였다, 뭐 총장 모가지다, 이사장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장의 인격을 믿고 총장이 다 맡아서 할 수 있게만 하면 한국의 교육이 정상화되고요. 젊은이들이 비관이 없습니다. 왜? 다들요. 그 한 뭐 1년에 400명인가가 뭐 그렇게 간대요. 좋은 때. 그 사람 이외에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 대학에 못 가서, 그 과에 못 가서. 근데 얼마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의 담임 교사가 졸업하는 애한테 너 무슨 대학 가야 돼? 그럼 걔는 무슨 과에 가고 싶다. 그건 안 돼. 아무거나 하나 가. 그걸 교육이라고 합니까? 걔가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둬요. 그래도 학교 이름만 내. 그때 몇 명이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허영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지금 키워진 애들이요. 뭐 좋은 세상이죠. 먹는 것도 좋고 그래서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자존심이 없어요. 다 개성이 자존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점수 한두 점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래서 교육이 바로 되면요,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꼭 여쭤봐 달래요. 여러 가지로 처음에도 사랑 얘기하시고 코스모폴리탄이시고 근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한 건요, 내 시대라는 거예요. 나처럼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했지. 안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 느낀 건 뭔가 하니 내가 해야 할 일, 자유를 위한 투쟁, 뭐 이런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 나도 감옥에도 들어가 있어 봤는데 감옥에 가서 집안 식구 걱정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자기 걱정은 안 해. 이거 뭐 너무 감옥 생활이 힘들다. 힘들게 뭐가 힘들어요. 그거는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려면은 솔직한 말에 부양가족이 없어야 돼요.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 또 거기 큰 집에 가 있으면요, 밥 주지요, 옷 주지요, 잠자리 주지요,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친 말이지만 내가 만일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야, 너 장가 안 가면 나는 죽어도 눈 감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야, 이거 네 생인데 나는 내가 장가 가서 나도 손녀 안고 싶지만은 이게 네 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우리 형님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안 돌아와서 내가 외아들이거든. 그 외아들을 말이야, 네가 잠깐 가면 어떡하냐가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좋은 어머니가 계셔서 알아서 하는 게 이렇게 혼자 사는 길을 가서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김 목사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다음 좋은 기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